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외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지를 밝히면서도 관계 회복 여부는 남측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선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신범철 백석대 초빙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실 저희가 남북통신연락선이 끊어졌다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 물리적으로 끊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사실 그런 물리적인 의미보다 남측 당국의, 우리 당국의 그런 통화에 북한이 답변을 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 오후 4시에 한 번씩 통화를 하면 서로 뭐 상호 인사 정도로 해왔던 것이 통신선이 연결됐다고 해왔던 건데요.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자신들이 불만이 있을 때마다 그런 전화에 응하지 않음으로 해서 통신선이 단절됐다고 하는 건데, 이번에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서 통신선 복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라도 바로 10월이 되니까 이제 전화 연결이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뭐 통일부를 비롯해서 우리 당국의 통화에 북측이 응답을 할지 안 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에서는 뭐 최고 지도자의 말이 곧 법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일단 내일부터는 복원이 이루어지겠지만 추후 남측의 태도를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통신선만 가지고 보면 통신선을 하나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그것은 이중 기준을 철폐하라고 했고 그 뒤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북한이.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규탄을 하지 않고 유감 정도로 수위를 조절한 거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통신선 복원을 가지고 한국 정부와 한편으로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금 의도를 의심해 본다면 자꾸 이 통신선 연결을 북한이 협상 수단화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네, 일단 북한의 의도가 정확히 어떤 건지를 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금 계속 그 국방력 강화 측면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뭐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공개를 했는데, 지금 북측이 지난 그 1월 달에 8차 당대회에서 언급했던 그런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무기들이 계속 또 그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개할 때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규탄에 동참하지 말고 이렇게 남북관계, 그 민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사안에 집중하자, 이런 취지로 내놓은 건데요. 지금 행보를 보면 1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노동당 당대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어요. 네.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국방력 강화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서 대남 관계에 있어서는 뭐 북한에 대한 이중 기준을 철폐해라, 이런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계속해서 북한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게 SLBM이 있습니다. 네. 다탄도 하고 그런 실험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다탄도 시험 같은 걸 하면 한국 정부도 뭐 국제사회에 동참하지 않을 수단이 없을 거예요. 자칫하면 한미동맹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북한이 최대치로 할 수 있는 게 SLBM 같은 경우에는 과거 북한이 발사 실험을 했을 때 미국이 새로운 제재를 하지 않은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SLBM까지는 북한이 나아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예. 시청자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다탄도미사일이라는 거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그 하나의 미사일을 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탄두를 단다, 이 의미고,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의미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방 부문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새 무기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했고요. 이게 아직 시험 발사에 불과합니다만은 북한이 좀 과시하고 싶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시험 발사하고 뭐 아직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상공 비행의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야지 극초음속으로 인정을 받는데, 한 거기에 못 미치는 한 3 정도 나온 거로 저는 전해 들었는데, 사실관계는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그 정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하는 것은 한국은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형 MD를 갖다가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이른바 적대시 정책이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을 보면 몇 가지 부분은 북한이 좋아하는 요인이 있어요. 그것은 단계적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은 한때 북한이 희망했던 협상 방안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화의 전제 조건 네. 미국은 북한 보고 그냥 대화에 나와라는 것이고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에게 적대시 정책을 철폐해라. 그러니까 제재 완화라든가 연합군사훈련 중단 같은 것을 먼저 약속해주면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그러한 북한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점을 볼 때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일종의 기만 전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건 없는 대화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 따라서 미국이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성의 표시를 해야 된다. 아마 이제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우리 정부에게도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 사실상 탐색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단기간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엔 좀 어렵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뭐 워낙 양측의 시각차가 크고 북한의 이러한 주장을 근본적으로 정리해 보면 사실상의 핵보유국주의를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아직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큰 진전이 나아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는 이런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은요, 자신들의 협상에 있어서 항상 최대치를 주장해 왔다. 그리고 그 최대치가 관철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북한이 대화에 복귀해온 과거 전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걸 들어줄 수 없다고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물밑으로는 북한의 지금 사실상의 핵보유국주의는 들어줄 수가 없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특히 저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백신 제공이 포함되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식량 지원 수준으로는 북한이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식량 지원 정도는요 중국으로부터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신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시노백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북한이 거부한 전례가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제대로 된 백신을 받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 제공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물밑으로 전달하고 그것으로부터 관계를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 지금 북한이 원하는 수준을 우리가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화는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과 접점이 마련될 때 진짜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 대화까지 포함된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북한 입장에서도 뭐 공개적으로 그 코로나19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이른바 미국산 mRNA 계열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북한에 줄 수 있게 물밑 교섭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저는 그 부분이 포함된다면 북한이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인도적 지원 이야기를 할 때 단호하게 거부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 백신이 포함된다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기간 동안 북한 상황을 관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북한의 주장을 조금 더 전환시켜 나가면서 접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지금 당장 북한의 요구사항을 100% 호응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이런 그 종전선언 제안이 비핵화 협상, 비핵화 대화로 가기 위한 입구로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 분석대로 한다면 그 이런 백신과 같은 인도적인 협상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게 없을 경우에는 그 비핵화 대화 자체가
시작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까?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응해줄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지만 이중 기준을 철폐하라고 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무언가 한국이 중대한 부분,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중대한 부분에 있어서 양보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에 이끌어 놓는다는 것도 북한의 주장과는 배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그럼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북한과 우리가 평행선을 그을 것이냐? 우리 정부 입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북한이 원하는 백신이 포함된다면 실질적인 진정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도 조언을 하는 거고요. 그 밖에 그 다음 단계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또 다른 장애물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남북관계가 접촉이 되고 실무 접촉이 이루어져도 종전선언의 협상 과정에서는 지금 남북 간의 차이도 있잖아요. 당연히 북한과 미국 간의 차이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율이 돼야지 종전선언이 가능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비핵화에 의미 있는 조치를 북한이 먼저 해야 된다고 할 것이고 북한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제재 완화를 먼저 양보해야 된다. 그런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물이 있다는 걸 우리 정부는 당연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보면서 행보 하나하나를 갖다가 잘 준비된 행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쭉 견제해왔던 입장이 종전선언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북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북 군사적인 옵션을 배제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전선언이라는 게 비핵화 협상의 출구, 그러니까 대가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걸 그 조건을 걸고 협상을 하진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는 출구 수준이었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말을 최근 한 1, 2년 트럼프 행정부 말기부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비핵화의 출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입구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 정부는 출구에서 약간 온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단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치적 선언이어야 되고 주한미군이나 유엔군 사령부의 입지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서 추가로 좀 여쭤보면 지금 북미 관계가 이렇게 경색 국면이 된 게 2019년 이른바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에 계속 이렇게 경색 국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검증 받을 테니까 제재를 완화해달라 미국 측이 요구를 했는데 미국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비핵화 대화의 시점 자체를 그때 당시 기준으로 좀 돌리는 가능성이 어떨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던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된다면 그 당시 기준이 적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또 미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북한과의 협상은 국내 정치적인 부분이 되거든요. 그때보다 많이 양보하게 되면은 공화당에서 비난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준점은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보다 협상을 잘했다는 이야기를 서로 듣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에서 제안은 그 기본 전제가 될 것이고 다만 미국이 북한을 유인해서 제안한 것은 하노이는 일종의 빅딜이었어요. 영변 전체를 내놓을게 제재 5개, 핵심 제재 5개를 다 풀어달라 이거였는데 그럼 그게 어려우면은 서로 나누자. 영변을 다 내놓을 필요가 없다. 북한도. 그중에 일부 원자로부터 내놓는다. 그럼 미국도 제재의 일부를 완화해 가겠다. 이런 식의 단계적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지면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하노이 때보다 높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삿바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위치에서 얼마만큼 더 초기에 양보받을 것인가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이 먼저 양보하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은 단계적 비핵화면 여러 차례 양보 단계가 있는데 협상의 시작부터 양보를 하게 되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대화 자체는 전제 조건 없이 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삿바 싸움, 물밑 접촉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한편 어제 국무위원회 인사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볼 텐데 김덕훈 내각 총리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조용원 조직비서와 김여정 부부장 그리고 박정천 당 비서는 이제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히 김여정의 입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은 김덕훈 총리나 박정천 전부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 위상상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보통 국무위원회를 우리 기준으로 재해석하면 최소한 장관급 이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은 사실은 차관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일하게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그 현재 직함과 무관하게 김여정 부부장이 실세다. 이 점을 공식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 위주의 노동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국무위원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우리로 치면 행정부 역할을 좀 하는 곳인데 그곳에 김여정 부부장이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당이 항상 우선하고 그 당내 위상을 보면 김여정 부부장은 부장, 장관급이 아니라 차관급 부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국무위원회는 과거에 뭐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 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조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있고 미미했어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국무위원장으로 차지함으로써 정말로 중요한 기관이 됐는데 거기에 김여정 부부장이 국무위원으로 정식 위원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앞으로 역할이 더 커지고 대남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김여정 부부장이 그것을 지휘 총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공신 라인 측면에서도 확인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북한에서 이른바 백두혈통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런 그 당내 그리고 국무위원회 내부에서 그런 직위나 직함이 중요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그런 위상에 걸맞은 자리를 직함을 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런 위상을 부여했다고 보고요. 이것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그 동생에 대해서 노동당의 부장까지는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김경희 부장, 경공업 부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이 크다. 핵심적인 역할, 대남 정책 역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허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온우이 간에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협업 체제가 구축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백석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